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사이좋던 남편과 사별한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평생 열심히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후 아파트 경비로 일했어요. 비록 대단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산 변두리 아파트는 낡고 좁았지만 저와 남편의 젊음과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편이 유명을 달리하자 혼자 남은 집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그맘때 사건이 시작됐어요.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손 내밀어준 며느리와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지만 내 자식만큼은 믿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이니 남편 일은 외로움을 아들 내외를 의지해 극복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라며 부끄러운 가족사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때는 49제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늘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떠나고 복잡한 장례 절차도 마무리되고 나니 텅 빈 집안처럼 마음도 허전하더군요. 특히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저녁 무렵이 되면 외로움이 더했어요. 30년이 넘게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니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국이 짠데 그게 진짜 짠 건지 아니면 제 눈물이 섞여 짠 건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연락도 없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는 제대로 하실지 울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와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가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싶은 게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퉁명스럽기만 하던 녀석이 그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아이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밥 먹는 거야. 아니 국이 다 식었는데 밥은 그대로네? 아휴 수지니까 귀신이다. 엄마 밥도 못 먹었을 것 같다고 걱정하더니. 그러더니 이번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울고 계셨던 거죠? 안 되겠네요. 진짜 이러다 어머니까지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그러더니 저를 거실로 이끌어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도 옆에 바짝 붙어 앉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죠. 모두 자리를 잡고 나자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 49제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두 분 사이도 좋으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남겨진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어머님 혼자 계시다 큰일 날까봐 솔직히 마음이 안 놓여요.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가 모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네와 함께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요즘 애들이야 당연히 따로 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저희 며느린 평소에 좀 깍쟁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서른이 훌쩍 넘어 늦장가를 간 아들이 며느리 손에 꽉 잡혀 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아들과 합가에 산다는 건 꿈도 꾼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절 모시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이번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우리가 너무 걱정돼. 지금도 봐, 이 밤중에 달려왔잖아. 아들은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애인데 그날따라 할 말이 많은 표정이더군요. 전 그런 아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걱정은 무슨. 어미 아직 멀쩡해. 밥도 혼자 잘 먹고. 너희 아버지 갑자기 떠나서 지금 아직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곧 괜찮아질 거야.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또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유, 어머니, 혼자 드시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지금 거의 남기셨잖아요. 언뜻 봐도 밥이 누렇게 뜬 것 같은데 그걸 며칠째 드시는 거예요? 속으로 찔리더군요. 밥통에 해놓은 밥이 누렇게 뜬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먹고 있었거든요. 된장국도 한 냄비 끓여놓고 사흘째 데워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번 새로 해먹겠어요? 저도 멋쩍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대답했죠. 혼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유난 떨 거 없어.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겠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니까 저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제 49제도 끝났으니까 이 집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뭐? 순간 놀라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주치기 싫어서 명절에도 핑계대고 안 오려고 하는 게 요즘 며느리들인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같이 살자고 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런지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답했죠. 너희 마음은 고마운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니?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난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다. 그리고 집도 좁은데 나까지 들어가면 답답할 거야. 그때였어요. 잠깐이지만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뭔가 대단한 비밀 발표라도 하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좁긴 하죠. 오래된 빌라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지내시기는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도 넓은 건 아니고요. 아무리 어머니랑 저희 셋뿐이라지만 짐도 있고 방이 3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제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자 며느리가 몸을 제 쪽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데가 있어요. 여기보다 위치도 좋고 방도 3개예요. 마트도 가깝고 근처에 재래시장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사 가면 어머니 방이랑 저희 방에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애 방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 곳은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아들이 나섰어요. 그렇지 엄마. 그런 집은 당연히 비싸지. 근데 대출이 있잖아. 우리가 가진 거랑 이 집 판 돈이랑 합치고 대출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뭐? 그럼 이 집을 팔자는 말이야? 그래야지 엄마. 이 집 오래됐잖아. 솔직히 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일러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하수구랑 변기도 자주 말썽이잖아. 다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훨씬 넘어서 그래. 아버지가 계실 때야 그런 거 알아서 다 하셨다지만 이제 엄마 혼자 있는데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나고 여기저기 고장나면 어떡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몇 해 전에도 한파에 보일러가 이상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다 알아서 처리했는데
이제 혼자 남았으니 그런 일이 생기면 막막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눈치챘는지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희 생각에는요, 이 말대로 이 집 팔고 대출 좀 받아서 이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매물 나온 집이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가서 다 찍어온 모양이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사는 허름한 아파트나 아들네 좁은 빌라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넓어 보였어요. 거실도 크고 베란다에 빛이 많이 들어 화초도 잘 크는 것 같더군요. 사진을 보는 제 표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 며느리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방 3개 중에 제일 좋은 방 어머니 드릴게요. 햇볕 잘 들고 넓고 조용한 방으로요. 가까운 곳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구경 가기도 좋고 단지 내 노인시설도 있어서 친구들 사귀기도 좋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흐뭇하게 웃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잠깐 비우는 게 아니라 영영 남한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에서 민수도 크고 아버지랑 같이 산 추억도 많은데 그냥 남한테 팔아버리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혼자 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려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 엄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도 엄마는 아직 아빠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긴 싫어. 너희한테 짐 되는 것도 싫고. 그 말에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짐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 계시면 오히려 든든하지 누가 그걸 짐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머니가 애봐 주시면 저희가 맞벌이 하면서도 걱정 없고요. 어머님도 아버님 생각나는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시느니 손주 재롱 보면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아버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저도 솔깃해졌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 저희 부부의 소원이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거였는데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고 아들 내외가 맞벌이 하느라 그런지 애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살면서 살림도 도와주고 손주도 봐준다면 금방 애소식이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같이 살자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따라갈까? 며느리도 좋다고 하는데. 아휴, 그래. 여기 나 혼자 있다 나중에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도 못 가고 황천길 건널 수도 있어. 그맘때 저는 남편 잃은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라 며느리가 먼저 합가 얘기를 꺼내준 게 마냥 고맙기만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정하고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 이사 가서 같이 살자. 내가 일단 이 집 먼저 정리 좀 해보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정 잘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 소리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들 내외의 보살핌과 언젠가 태어날 손주의 재롱 속에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도 며느리 못지않게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진짜 잘 모실 테니까. 전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다 보내고 나서 조금씩 이삿짐을 쌌어요. 그 오랜 세월을 한 집에서 살았으니 짐이 너무 많고 치울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유품 앞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든든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라
자식과 함께할 거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그 뒤로 아들내외는 사진으로 본 그 집을 계약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느라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기대를 안고 이사 당일 아침부터 서둘러 이삿짐센터 트럭에 짐을 실었네요. 짐을 다 싣고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오랜 시간 세 식구 단란하게 살던 추억이 가득한 집. 벽지 곳곳에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모서리에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키를 재던 낙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우려고 했는데 남편이 추억이라고 그냥 두자고 해서 그대로 뒀던 거예요. 저는 괜히 울컥한 마음에 눈물까지 찔끔거렸습니다. 잘 있어. 빈 거실에 대고 인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하는 인사이기도 했고 그 집에서 보낸 지난 세월에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간다는 떨림과 아들 내외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컸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불과 몇 시간 후에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일이 닥칠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삿짐과 함께 아들 내외가 기다리는 집에 도착하자 두 아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진에서 본 것처럼 거실이 넓고 베란다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확실히 예전 집보단 깨끗하고 넓었죠. 며느리는 신이 나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 어때요? 깔끔하고 넓죠? 그렇구나. 아우 좋다. 확실히 좋아. 그렇죠.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쪽이 주방이에요. 주방도 예전 집보다도 넓고 구조가 잘 빠져서 요리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주방 싱크대가 어떻고 인덕션이 어떻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제 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 방은 어디니? 짐을 먼저 옮겨야지. 아, 방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그러더니 주방 옆 냉장고 지나서 바로 있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에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방이라고? 이게?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2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기, 빨래 건조대, 이삿박스, 여행 가방, 선풍기, 그리고 뭔지 모를 물건들이 담긴 비닐봉지들. 그 물건들이 둘러싼 가운데 발만 간신히 디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며느린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이사하면서 정리 못한 짐을 급하게 넣어놓긴 했는데 잘 쌓아서 다시 정리하면 어머니 주무실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아니 이건 방이 아니잖아. 이게 창고지 방이니? 머릿속은 하얘지고 목소리도 떨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왜 방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연히 방이죠. 이게 방이면 식모나 쓰겠구나?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방은 마치 예전 드라마에서 주인에게 구박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식모가 쓰던 방 같더군요. 며느리가 그런 방을 저에게 주겠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한 겁니다. 헌데 놀란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며느린 갑자기 피식 웃기까지 했어요. 식모요? 뭐 여기 계시면 집안일 많이 하실 테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뭐라고? 제가 발끈에 언성을 높였지만 며느린 여전히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방이 어때서요?
예전 그 좁고 낡은 집에 비하면 식모방이긴 해도 넓어요. 잘 보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현기증까지 느껴지더군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며느리를 보니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말도 못하게 싸늘했죠. 불과 몇 주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잘 모신다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저기 수진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방은 없니? 원래 방이 3개라고 했잖아. 너희 부부방 말고도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지. 그 방은 어딨니? 아, 다른 방이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것도 다 용도가 있죠. 안방은 저희가 쓰고 다른 방은 서재예요. 서재? 네. 민수 씨가 종종 재택근무도 하고 책도 많아서 서재가 꼭 필요하거든요. 거긴 안 돼요.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방이 3개인데 안방은 자기들이 쓰고 다른 방은 서재라 안 된다뇨.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집 사는데 보태준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그럼 저는 창고처럼 보이는 식모방밖에 누울 자리가 없는 건가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에 있는 아들을 다급하게 불렀어요. 민수야, 너 이리 좀 와서 수진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내키지 않는 듯 느릿느릿 다가온 아들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이 방을 주겠다고? 이게 너희 둘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 맞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만 긁적이며 서 있었어요. 애가 탄 저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랬잖니. 집 팔아 돈만 보태주면 제일 좋은 방을 주겠다고. 내가 그걸 바랄 마음은 없어. 그렇지만 최소한 햇볕은 들고 내 짐이 들어갈 공간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여전히 아들은 허공만 바라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엄마가 물어보잖아. 대답을 해보라고. 그제야 아들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에이, 엄마가 애야. 왜 투정을 부리고 그래. 방이 어디든 따뜻하게 잠잘 곳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정리 좀 하면 서재보다 훨씬 넓어. 수진이가 엄마 생각해서 넓은 방 내준 거라니까. 아들까지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내가 이사하라고 얼마를 줬는지 잊었어? 30년 넘게 산 집까지 정리해 보탰어. 그것만 주면 효도하면서 살겠다더니 이게 너희가 말한 효도냐? 그때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목소리 좀 낮춰요. 옆집에서 다 듣겠어요. 뭐? 이사 온 첫날부터 소란 피우시면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자꾸 창피하게 이러시면 저희도 어머니 모시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뭐라고? 다시 생각해? 오냐, 나도 이런 대접 받고 여기 붙어있을 생각 없다. 어서 내 돈이나 돌려다오. 그럼 당장 나가줄 테니. 그 돈이면 나 하나 살 집 전세 정도는 구하고도 남는다. 입만 열면 돈.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누가 보면 어머니가 이 집 다 사주신 줄 알겠어요? 능력 안 돼서 외아들 집도 못 사주고 대출까지 받게 했으면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그깟 푼돈 보탰다고 계속 이러실 거냐고요. 푼돈? 너 지금 푼돈이라고 했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간절하게 외쳤죠. 제발 네 마누라한테 뭐라고 좀 해줘.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냐?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이 귀를 파며 뒤돌아섰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짐은 어디로 옮길까요?
그 말에 며느리가 생글거리며 답하더군요. 일단 저 주방 옆방으로 놔주세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주방 옆방에 제 짐을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넋이 나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심지어 방이 너무 작아 많지도 않은 짐이 다 안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반은 거실 한쪽 구석에 쌓아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또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좀 버리셔야겠어요. 온갖 쓰레기를 다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발로 남편이 쓰던 안경과 옷까지 예전 결혼 사진을 담아놓은 상자를 발로 툭툭 쳤어요. 남편 유품이 들어있는 짐을 쓰레기라니. 저도 모르게 욕짓거리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잠시 후 전 온갖 잡동사니와 풀지 못한 제 짐이 둘러싼 방 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나 아들과 며느리가 볼까봐 문은 꼭 닫았죠. 그리고 겨우 어른 몸 하나 누울 정도의 공간에 서서 천장에 달린 형광등을 올려다 봤네요. 창문이 없으니까 낮인데도 불을 켜야 했어요.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도 텁텁하고 눅눅한 냄새까지 나는 것 같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 좁은 방 가운데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이게 부모를 모신다는 애들이 할 짓인가? 남편 생각도 났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왜 그렇게 일찍 가버린 거야? 당신만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저는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며 베개가 다 젖도록 흐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저 출근해야 하니까 설거지랑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청소기 있는 거 보셨죠? 그걸로 깨끗하게 밀고 걸레질도 좀 하세요. 참, 물걸레 청소기는 없어요. 손으로 닦으셔야 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아예 명령조였죠.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명령을 넘어 검사까지 했죠. 어머니, 저녁엔 뭐 해놓으실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하셨어요? 분리수거 좀 제때제때 하실 수 없어요? 집안에 모아두니까 냄새나잖아요. 짜증도 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만 하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니, 전 돈 벌잖아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 정도 도움도 못 받으면 어머니를 왜 모시겠어요? 저도 집에서 놀고 싶죠. 근데 민수 씨 벌이론 저희가 어머니까지 부양 못해요. 부양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집 살 때 보태준 돈은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더군요. 아들은 더 심했어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간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들 내외 둘이서 킥킥거리며 이야기하고 저는 그 말에 끼지 못한 채 혼자 밥만 먹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제가 입만 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어색하게 침묵만 이어졌어요. 과연 이게 한 집에 사는 건가? 내가 꿈꾸던 합가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들 내외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저 혼자 살 때보다 마음은 더 외롭고 몸은 고달팠어요. 밥 먹고 나면 두 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섰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아들은 서재라는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했어요. 저 혼자 설거지 끝내면 빨래를 개고 빨래 개면 바닥을 닦고 바닥 닦으면 화장실 청소를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집 식모가 됐구나.
맞아요. 저는 아들 집 식모방에서 자면서 완전히 식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비참함에 또 눈물이 솟았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을 닦다가도 손등으로 눈물이 떨어졌죠. 하지만 우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2달 만에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더는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기로요. 솔직히 그동안은 혹시나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참고 있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저를 대하는 두 아이의 태도였어요. 부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요구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저에게 돈도 가져가고 집안일도 해주길 바라면서 부모로 대접하진 않는 두 아이를 보며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미뤄오던 그 일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주저없이 어딘가로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망설인 말을 꺼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녁 때가 되자 아들 내외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저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요. 저녁 뭐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 씻고 나온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이 시간에 누구지? 그러고는 인터폰을 확인하던 얼굴이 대번에 굳어버렸어요. 경찰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저는 현관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며느리를 지나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죠. 박민수 씨, 이수진 씨 계십니까? 그 말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네, 제가 이수진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 예. 두 분이 대출 사기와 문서 위조로 신고당하셨어요. 서로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벌벌 떨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아들은 더듬거리며 발뺌까지 하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흰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 집 명의가 두 사람이 아닌 제3자로 되어 있죠? 정작 그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들이 여전히 쩔쩔매며 답했어요. 아니, 그건 다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던 명의 신탁은 불법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큰 문제가 되는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서 조사받고 다 설명하세요. 며느리도 아들의 옆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겁이 나는지 금세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하지만 경찰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서둘러 두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끌려가다시피 나간 후 저는 혼자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저는 얼른 일어나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절 기다리는 건 친정 조카였죠. 이모, 준비되셨어요? 엄마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길로 친정 동생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도 10여 년 전 사별하고 아직 미혼인 조카 딸과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아들과 며느린 날벼락 맞은 얼굴로 경찰에 끌려갔지만 사실 모든 걸 자초한 건 그 아이들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건 그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좁고 깝깝한 방에서 자려니 좀처럼 쉽게 잠들 수 없어 뒤척이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안방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헌데 그 대화 내용이 얼핏 들어도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두 아이가 떠드는 소리를 무조건 녹음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워낙에 고요한 밤이라 오히려 잡음 없이 깔끔하게 녹음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아들이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에 이자 얼마나 나올까?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가 직접 대출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 생각 잘한 거야. 그래도 난 가끔 불안해. 이자 줄이고 집 명의를 처남한테 해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거 없겠지? 수연이는 절대 말할 일 없고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집을 팔든지 우리가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서 쓰고 명의 바꾸면 돼. 순간 핸드폰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수연이라면 며느리의 남동생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집 명의를 사돈으로 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또다시 아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대출은 딱 한 번밖에 안 된다면서? 그럼 나중에 처남 집 살 때는 우리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수연이네는 맞벌이하고 연봉도 많아서 굳이 이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수연이 처가가 보통 빵빵해? 그 집에서 딸한테 주려고 벌써 아파트 사둔 게 있다던데? 참. 근데 그 브로커는 확실한 사람인 거지? 처남 고액 연봉자라 대출 혜택 못 보는 건데 브로커 통해서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조작했다며.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야? 당신 왜 그렇게 겁이 많아? 그 브로커가 이런 일 하루 이틀 한 사람인 줄 알아? 절대 안 걸린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소득을 부풀린 것도 아니고 줄인 건데 문제될 거 없다니까? 말을 듣다 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류 조작? 브로커? 명의?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대충 들어보니 분명 불법적인 일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대출받으며 혜택을 보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사돈에게 옮겨놓고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소리였죠. 무식한 노인이지만 부정한 이득을 위해 남의 명의를 이용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줬어요. 잘못하면 떨어뜨릴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가능한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까맣게 잊을 만큼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더군요. 제가 준 돈으로 멀쩡하게 집을 마련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이용한 거잖아요. 평생 길에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 없는 저인데 너무나 두렵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일 일이 잘못되면 제가 집 팔아 보탠 돈까지 날리는 건 아닌가 해서 겁이 났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그 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 하는 친정 조카에게 다급하게 연락해 아들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죠.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집주인 이름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사돈이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해 아직 한창 신혼생활 중인 며느리의 남동생 말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처가까지 부자라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났죠. 그날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갈등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하는지 말이죠. 저에게 대충 자초지종을 들은 조카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그게 불법 명의 신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대출 서류까지 조작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커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른 척 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해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민했죠. 근데 그 와중에 아들 부부가 저에게 하는 못된 행태가 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람의 도리와 양심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기고만장해 더 큰 사고를 치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어요. 결국 식모 취급당하며 종살이하던 저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잔뜩 겁을 먹고 경찰에 끌려간 뒤 전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편치 않을 것 같아 일단 친정동생의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기로 한 거죠. 그 뒤로 며칠이 지나 듣게 된 소식은 결국 두 아이가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한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전해들은 조사 내용은 이랬어요. 아드님 내외가 저지른 범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에요. 거기다 이미 두 사람은 작은 빌라를 매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낮은 금리가 탐난 두 사람이 이수진의 남동생 이수연을 설득해서 아파트 명의를 이수연으로 하며 대출을 신청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무슨 문제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저금리 상품이다 보니까 연봉이 높은 고수익자들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는 이수연은 맞벌이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득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오히려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출 조건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요. 담당 경찰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며느리는 평소 착하고 누나 말 잘 듣는 남동생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려 명의를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거죠. 그것도 간도 크게 대출 사기를 돕는 브로커까지 껴서 일을 벌였더라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린 재판에 넘겨지고 대출은 전액 환수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대출 사기가 확인됐으니 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고 당장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아들 내외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준 돈과 자기들 빌라 처분한 돈은 다 집 사는 데 들어갔고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은 거니 당연히 여윳돈이라곤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쓰고 마련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들 내외는 강제 퇴거 명령까지 받게 된 것 같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후 저는 두려움에 떨며 쫓겨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본 두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 밑에는 그늘이 시커멓게 내려앉았더군요. 특히 며느린 화장기 없는 얼굴이 완전히 누렇게 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도 저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신고한 거 어머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밖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서류 완벽하게 통과해서 대출까지 무사히 다 받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은행이랑 경찰에서 어떻게 알아요? 민수 씨랑 내가 그 얘기한 건 집안에서밖에 없다고요.
어머니가 도둑고양이처럼 훔쳐듣고 신고한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 며느리 말에 아들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지?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집이 날아가면 엄마 돈도 날아가는 건데. 그리고 내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인데 설마 엄마 손으로 날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건 아니지? 하지만 전 콧방귀를 끼며 답했죠. 이럴 때만 하나뿐인 아들이구나. 네가 부모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누가 신고했던 너희가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니? 제 말에 며느리가 이를 바득바득 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돈도 없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정신없어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왔으면 어머니 짐이나 챙겨서 빨리 나가세요. 하지만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짐을 챙기니? 여기가 내 집인데. 뭐요? 민수 씨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신고당하는 바람에 재판받고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치매가 왔나?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변호사 비용 쏟아부어서 간신히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재판받느라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은 넘어가서 쫓겨날 판이고 진짜 미칠 것 같다고요. 며느린 모든 일이 제 탓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유 있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얘기죠. 서류 똑바로 확인하고 말해라.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제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아들이 얼른 서류를 낚아채 읽더니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소유주가 박행자? 이거 엄마 이름이잖아. 그런 아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미간에 인상을 쓰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경매로 넘어간 집이 어떻게 어머니 명의가 돼?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살펴보기 위해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외쳤죠. 아니, 정말 여기 있는 이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 이름으로 샀다가 경매로 넘어간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전 언젠가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어떻게 되긴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았으니 내 집이 된 거지. 어머니가 무슨 수로요? 며느리가 소리침과 동시에 아들도 물었어요. 엄마가 이 집을 샀다고? 도대체 어떻게? 두 아이 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였니? 내가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말 미련 없이 팔았을 것 같아? 며느린 귀신이라도 홀린 듯 멍하니 절 바라보며 묻더군요. 그럼 집을 판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너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그 동네 지하철이 뚫린 애 만에 말이 많던 시기였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집을 파는 대신 그냥 전세 놓고 그 전세값 받은 돈을 너희한테 보내준 거다. 담담하게 말하는 저와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엄만 처음부터 뭐? 너희를 안 믿었냐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처음엔 진짜 믿었어. 효도한다는 말, 잘 모시고 살겠다는 말 다 믿었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지하철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 돈이 생기면 그 돈까지 기쁘게 너희한테 다 주려고 했어. 그 돈으로 대출받은 거 갚고 편하게 살라고 할 생각이었지. 그런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날 창고방에 쳐놓고 식모 부리듯이 하고 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른 걸 보고 생각을 바꿨다. 너희같이 인간이 덜 된 것들을 더 도와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래서 더는 너희들한테 호구 노릇 안 하겠다고 결심했지. 그런데 딱 시기도 적절하게 그 집 앞으로 지하철이 뚫리는 게 확정됐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더라. 그래서 세입자들한텐 미안하지만 집을 금매로 팔고 그렇게 얻은 이익으로 이 집을 낙찰받게 된 거다. 하지만 며느린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경매 낙찰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던데
물론 혼자선 힘들었겠지. 다행히 조카가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입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같이 법원에도 동행해줬다. 왜? 아직도 못 믿겠니? 내가 너희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라도 했을까봐? 그런 제 조롱에 며느리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허옇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서 있더군요. 네, 전 예전에 살던 집을 판 게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매도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찾았죠. 하지만 그때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지하철 개통만 확정되면 집값 많이 올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돈이 급하시면 전세로 들어올 사람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집을 팔려던 마음을 접고 세입자를 들여 그 돈을 아들네 부부에게 건넨 겁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그 사장님의 조언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제가 지난 일을 회상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가한 후로 늘 저를 우습게 보며 종부리듯 하던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 애절한 말투로 매달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줄도 모르고 섣부른 짓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멀뚱하게 서 있는 아들을 잡아 끌어 바닥에 앉히며 눈을 찡긋거리더군요. 아들도 빨리 넙죽 엎드려 빌라는 신호 같더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았는데 정말 놀랐어. 엄마 때문에 살았네. 꼼짝없이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날릴 뻔한 집도 살리고 우리도 이사 안 가도 되고. 정말 고마워 엄마. 우리 이번엔 진짜 잘할게. 아들은 얼렁뚱땅 저에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두 인간에게 엄하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내가 이 집을 산 건데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라고. 너흰 이제 이 집에 대해 권한이 없고 난 너희를 여기 계속 살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오늘 온 건 약속한 날짜까지 꼭 집을 비우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어머니, 너무하세요. 아무리 저희가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지켜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며느리의 원망 어린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럼 부모는 자식한테 식모 취급을 받고 짐짝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멍청하게 자식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 집어치우고 당장 짐 빼! 제 말에 아들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그럼 이 집 왜 낙찰받으신 거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지 말라고 받은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내 돈 들여 산 아파트 날리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너희 같은 것들 안중에도 없었어. 잘못한 건 너희니까 그 대가도 너희가 치러야지. 엄마, 그거 진심이야? 왜 그래? 우리 엄마 같지 않잖아. 너희 엄마 같은 게 뭔데? 자식이 날 무시하고 막말해도 다 참고 희생하는 게 부모다운 거냐? 그렇다면 이제 예전 너희 엄만 죽었다고 생각해라. 난 이미 자식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으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저의 단호함에 그제야 놀란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이더군요. 며느리도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좋은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걸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다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런 두 아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죠. 그제야 아들은 정신이 번쩍 나는지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모른 척하면 우린 정말 갈 곳이 없어. 친구들도 다 연락을 안 받고 처가에서도 모른 척해. 우리 때문에 멀쩡한 처남까지 큰일 날 뻔했다면서. 처가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대출 사기범이랑 누가 엮이고 싶겠어요.
친구고 친척이고 다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 같더군요. 제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하자 아들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 여기서 더 지내게 해줘. 그 사이에 어떻게든 방을 구해볼게, 제발. 곁에 앉은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어머니 말씀 뭐든지 다 들을게요. 제발요. 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딱 열흘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마. 제 말에 구겨진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 진짜 잘할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죠. 그럼 먼저 방부터 옮겨라. 어? 방을? 당연하지.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고 너희 임시로 머무는 것뿐이야. 그러니 당장 안방에서 짐 빼고 주방 옆으로 옮겨. 그 방에 있던 내 짐은 안방으로 옮기고. 그때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죠. 저희 둘이 그 방을 쓰라고요? 당연하지. 왜? 아니 거긴 좁아서 저희 둘이 쓰기는 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긴 뭐가 좁아? 식모방이지만 넓지.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엉망이 되었어요. 저를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건넸던 말을 자신이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린 바쁘게 움직여 안방으로 제 짐을 옮기고 식모방이라고 비웃던 방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살림도 도맡아 했죠. 그래서 열흘간 살기로 했던 기간을 1달, 2달 늘려주다 보니 벌써 1년 넘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만으로 두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겠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쉽게 아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 다짐한답니다. 하나뿐인 자식과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사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저 자신을 지키며 사는 거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 버렸거든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도 가진 걸 다 내놓고도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자식도 좋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저희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삶의 끝에 서기 전까지는 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